그 다음에 2013년 4월 이거는 여러분이 교과서 읽다 보면 소속물이 동일한 것은 기판력이 걸리는데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냈을 때 기판력으로 거절하지 않고 다루어주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교과서 읽다 보면 소속물이 동일한 건 기판력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나오는 예가 시효 중단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다시 내는 게 인정된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원래 뭐 3년짜리든 5년짜리든 어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이 판결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민법에서 10년에 이제 시효가 되는 거예요. 애초권은 3년이든 5년이든 뭐 상관없이 판결을 받으면 이제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새로 10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10년이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시효가 뭐 문제될 건 없는데 9년 또 8개월 뭐 이런 정도까지 갈 동안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되기 전에 한번 갱신한다는 의미로 소송을 내는 거예요.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판결 받아놓으면 또 10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논리에 똑같은 사건 해결해줬는데 돈 받을 수 있다라고 해결해줬다든지 하는데 이걸 다시 내면 원칙으로 간다면 동일한 사건은 기판력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있다면 한다라는 상황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10년 즈음에 다시 소송을 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전에 하나 재밌는 게 있었어요. 요 이전의 사건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효 중단을 하려고 냈는데 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실체 심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 이겼던 사람 권리를 본안 심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사건이 한 2010년도 판례 중에도 하나 있어요. 다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시효 중단 이런 거로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판령 걸리지 않는데 실제 또 심리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이유는 있었어요. 그 전에 이겼던 게 공시송달, 뭐 자백간주 이런 식으로 실체 심리가 안 된 채 그냥 이겼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0년 동안 회수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냈는데 이제는 피고가 와서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니까 판사도 그냥 막 싸움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싸우니까 원고가 졌어요. 이거는 그 뭐 차용증이라든지 보증 쓰고 이런 서면이 의조라든지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원고가 졌어요. 그런 사건이 한번 2010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 다시 내고 기판력을 깨면서 낼 수 있던 취지는 뭐 때문에만 내게 하는 거였냐면 시효 중단용으로만 내게 했는데 이거 다시 다투게 해서 승부가 뒤집혔다는 건 원래 기판력이 뭐예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한번 굳어지면 그거 다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한 건 뭐였었어요? 시효 중단편을 허용해 줬는데 그 판사가 실제 심리를 하고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2010년에 한번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거 역시 또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동일한 소송을 냈어요. 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에 확정된 권리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에 허용의 이유는 뭐예요? 시효 중단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다투려면 여기도 지금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전에 확정된 것이 아까 말한 그거와 비슷해요. 뭐 공시송달이라든지 해서 자기가 그 확정됐던 것에 뭔가 173조 그 항소기간을 놓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지 해서 그 확정된 걸 깨서 기판력이 없다면 그건 이제 기판력이 없다면 기판력이 안 걸리니까 동일한 사건이다 아니다의 다시 원점으로 가서 기판력 걸릴 만한 전소송 확정 판결을 추가 항소를 해서 확정 안 된 것으로 살려놓으니까 두 번째 다툼을 실질적으로 해도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아까 2010년도 그런 등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으로 그냥
시효 중단 때문에 낸 사건에서 실질적인 싸움을 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만약 실질적인 싸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앞 사건에서 역시 여기도 앞 사건이 제대로 지금 다툼이 되지 아니한 채 끝난 건데 그래서 다시 2차전이 불거지긴 했는데 2차전이 불거진 건 사실은 시효 중단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 싸움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 사건을 추한항소라도 해가지고 그 확정된 것을 살려놓고서 해야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효 중단 때문에 한 2차전이 실제 싸움을 벌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건데 그건 기판력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안 걸리려면 전수 확정 판결에 이거를 갖다가 기판력을 깨놓고 끊어놓고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추한 항소하면 주거 소재기가 되느냐? 추한 항소가 하면 그 소송이 살아나고 이게 똑같은 사건이니까 한번 사안을 한번 볼게요. 그럼 공시송달의 방법을 했다. 그래서 앞 사건이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결론이 났죠. 그래서 그다음에 확정력에 따라서 채권을 양도했다. 병이 등장했네요. 그래서 병이 지금 시작을 했네요. 병이 후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병에게 채권을 받을 권리를 양도했다. 그래서 시효 연장을 해서 을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갑을 간의 사건을 보면 갑이 승소가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병이 양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시효 연장을 위해서 2006년도에 청구 소송을 냈죠. 시효 연장을 위해서. 첫 사건은 갑은 지금 을하고의 싸움이었다가 채권을 양도했고 병이 이제 한 거네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돼서 어찌됐든 여기서 병이 승소를 했네요. 이 사건과 이 사건 관계는 지금 동일한 사건에 승계는 됐지만 주체는 들지만 이렇게 하는데 아까처럼 요거를 갖다가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루려면 지금 시효 중단 이해는 못 다루고 본격적인 건 못 다룬다. 그것까지는 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데 다루려는 뭔가 이유는 있어서 다뤄야 되는데 두 번째 것이 또 확정이 됐어요. 지금 이 자체를 지금 다투려면 본안을 다투려면 요거 이제 요 관계 잊어버리고 지금 이게 확정이 됐으면 확정이 된 거 일반으로 와서 1심으로 끝나서 확정됐는데 뒤늦게라도 이거 한번 다뤄보고 싶으면 재심 아니면 추한항소밖에 없다. 그래서 추한항소를 해야 된다. 그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1심을 자기가 공시송달로 되면서 뭔가 외국가 있느라고 놓쳤었어요. 그러면 이거 뒤늦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공시송달로 된 거 뒤늦게 알면 2주 이내에 추한항소를 해서 그걸 확정됐던 걸 깨면서 항소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봐요. 원래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닌 채 기판력을 이라는 게 동일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시효 중단 때문에 낼 수는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시효 중단 때문에 낼 수 있다. 시효 중단용으로만 내서 한번 갱신시켜주는 용도만 써야 되는데 실제 뭔가 다투려면 이건 다툴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거를 실질적으로 다투려는데 그 자체가 또 1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1심이 공시송달되면서 외국간에 있었던 바람에 이게 또 두 번째 게 지금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투려면 앞 사건의 시효 중단 때문에 다툴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냥 요 자체 다투려면 뭐부터 하나 풀어야 돼요. 뭐부터?
두 번째 사건 확정됐던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비해서 이거 다툴 뭔가 또 이유가 있는지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부터 풀어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앞 사건과의 단절하고 나서 생각해 본다면 시효 중단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게 확정된 것을 뒤늦게라도 다투려면 재심 아니면 추후 보완밖에 없잖아요. 추후 보완으로 풀러야 두 번째 사건을 펼칠 수는 있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사건이 확정된 걸 풀러야 돼요. 풀기 위해서 추한항소를 해야 돼요. 추한항소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두 번째 건은 사실은 앞 사건에 비해서 시효 중단만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두 번째 게 지금 확정이 돼버려서 문제가 돼요. 두 번째 게. 다시 돌아가서 아까 내가 2010년인가 8년 얘기해 준 거는 어떤 사안이냐면 앞에서 자백간주인지 공시송달인지 심플하게 이겼어요. 실제 다툼 없이 이겼어요. 그래서 시효 중단하려고 2차전이 왔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엔 피고를 제대로 불러서 싸움을 시켰더니 이 어떤 대여금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가짜인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던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제는 그 하급심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 그랬으면 안 된다. 그 실질심리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는 게 2010년도에 판례 사항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은 다시 소송물이 동일하니까 빨리 걸리지만 시효 중단들은 의해서 할 수 있다의 의미는 그런 정도에서 한다라는 의미인데 하급심 판사가 실질심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한테 한번 깨진 거고 이 경우는 이거는 추한항소한 게 부적법하다라고 질문을 그렇게 던졌는데 이거 나오네요. 놓쳤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 부분. 이 사건 후소의 추한항소심 법원은 전소의 1심 소송 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추한항소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결과 후소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자 또 한 번 추한항소를 이제 의리했는데 그 다음에 의리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이 사건 후소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미 추한항소를 제기한 사정은 앞 사건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원문에 나왔는데 여기 거를 나름대로 추한항소 한다고 했지만 결국 부적법으로 끝났고 여기서 지금 추한항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추한항소 한 거로 여기서 뭔가 실질적인 다툼으로 들어가 보려면 들어가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렇게 온 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시도한 것 같아요. 지금 의리 애초껏 깨졌던 것을 한번 지금 재심리 받으려고 추한항소 했다가 그게 유효하지 않은 추한항소로 지금 판가름 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차전에서라도 그래도 또 한번 뭔가 회복해서 해보려고 또 여기도 추한항소를 걸은 거예요. 여기도 또 1심을 단계까지는 자기가 방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추한항소 지금 걸었는데 다만 대법원이 뭔가 이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뜻 보니까 요때 추한항소를 제대로 못했지만 이게 똑같은 사건이니까 지금 추한항소로 이거의 추한항소도 어떻게 대체돼서 뭔가 연결시켜 보려고 했던 공방을 펼쳤던 것 같은데 앞에 거 부적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하는 것 같고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뒤늦게 한 추한항소 갖고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런 판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했는데 상황은 이해했어요. 일단 상황은. 그 다음에 2014년 요거는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했는데 원심하고 대법원이 아마 판단이 틀릴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해제돼서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건데 법원도 그냥 당사자도 그냥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전제로 그게 여러분이 민법에서 보면 유동적 무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는 그 아주 논란이 있는 그 상황 이미 민법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가 사실은 해제됐는데 그래서 토지거래 이거 안 받았다고 이게 기각되고 이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법원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거래 그 즈음에 이미 해제됐었던 거라서 2차전으로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수 확정 판결에 어긋나느냐. 근데 대법원은 그래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쟁점이 왜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됐냐면 그 당사자가 잘 몰랐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변론 종결시 이후에 바뀐 거라면 뭐 기판력이 안 걸리겠지만 이건 이미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몰랐었어요. 물론 제일 완벽한 것은 잘 알고 그것에 맞게 공방을 펼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판력이라고 해서 판결의 효력은 어떤 의미를 나는 부각시키냐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제출 책임이요 뭐 이런 것을 구성했을 때 전 소송 과정에 주장하려면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포인트도 난 가미해서 차단돼야 된다, 기판력에 걸려야 된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중시하는 입장인데 여러분이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등에 보면 지부지 고유 과실을 불문하고 법적 안정을 위해서 공권적 판단에 대해서 기판력이 걸린다. 대법원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정 봐줄 수 없다, 걸린다, 다시 내면 안 된다. 근데 당사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그게 결국 보니까 해제까지도 됐었었는데 갑이 이를 알지 못하여 해제되었음에도 갑이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채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허가까지도 받고 그랬네요. 근데 하여튼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전 등기 제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냈더니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봤어요. 그래서 기판력의 어떤 전통적인 입장 내지는 지금 뭐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란다. 항소심에서 권리보호의 사건은 똑같지만 결국 기판력도 뭐인 거예요? 소송 요건적인 거고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차단을 해서 다시 심리를 안 하겠다. 뭐 그것을 이제 각하로 처리하느냐, 기각으로 처리하느냐, 앞사건이 있었을 때 등등 뭐 여러 가지 모순금지설, 반복금지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소송 요건적인 의미로서 본안까지는 안 가는 이런 상태에서 커트당하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고 치부한 것에서 항소심은 뭔가 안타깝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주려고 했냐면 오히려 기판력에 저촉돼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인 을 측의 그런 행위를 신의 측에 반한다. 뭐 이런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춰서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권리보호 요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피고의 입장에서 기판력이 걸려야 된다라는 것 등에 있어서 항소심은 여기 보면 권리보호 이익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은 좀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돌파구를 찾아주려고 그랬어요. 항소심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똑같은 사건의 범주에서 해결해 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손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고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적인 입장에서요. 기판력에 반한다. 안 된다. 그렇더라도 안 된다. 그때 해제된 건지 모르고 그냥 토지거래 지역인 줄 알고 했다가 안 된다라고 됐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대법원은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2013년 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소송물이 다르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법리를 설명했고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먼저 제기해서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에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한
판례이지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행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소송물이 틀리죠. 소송물이 틀리니까 뭐 그런 정도에서 출발하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역시 기판력에 관한 건데 2011년 판례네요. 2011년 판례인데 사안은 이런 거네요.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상소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래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체 다 단독적으로 상속한 게 아니라 공동 상속인으로서 자기의 상속 지분인 3분의 1 정도만 소유권 확인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즉 기판력이 이제 생겼는데 이 전소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돼가지고 원고가 전체 소유권을 전체 나머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이것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앞소송에서 인정받았던 3분의 1 지분을 뺀 나머지 상속분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차전 냈는데 이게 기판력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하급심과 상급심이 즉 이 대상 판결이 판단이 달라졌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제 있었던 것이 상속 개시 시에 이제 소급하기 때문에 이게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의 상황이죠. 원심에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봤는데 대상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원고가 자기가 전부 다 상속받았다, 즉 단독 상속인이다라고 주장해서 이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3분의 1 지분만 인정받고 나머지 3분의 2 지분은 뭐 예컨대 형제라든지 그런 사람들 공동상속인에게 있는 이런 것으로 돼서 3분의 2 지분은 패소를 하고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앞에 판결이 있은 뒤에 이 사람이 형제들하고 재산 분할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 3분의 2 지분까지 다 넘겨받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앞소송에서 3분의 2 지분 패소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 이제 다시 소송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상속인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권자다. 라는 확인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앞소송에서 3분의 2 지분 패소했던 게 후소에서 기판력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랬을 때 역시 이 경우도 원심과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는데요.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이 되긴 됐지만 그것은 상속 개시된 때 소급한다 라는 것. 그래서 이게 그 앞소송에서 3분의 2 지분이 없다라는 것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판력에 저촉된다라고 본 거죠. 원심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봤는데 반면 대법원은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전소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게 상속 개시 시에 효력이 소급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그런 점에서 소급한다라고 하더라도 잘못이다. 원심 판결에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기판력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의법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심은 소급한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결국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라고 본 것인데 반해서 대법원은 그 점에 있어서 설사 개시 시에 소급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변론 종결 뒤 우리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있어서
변론 종결시가 시적 범위인데 그 시적 범위 이후에 변론 종결시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변론 종결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 청구의 기판력, 이런 것에서 그 점이 문제됐던 판례이네요. 질문 있으면 한번 하세요. 다음 2014년 판례도 기판력에 관한 건데요. 기판력에 미치는 객관적 범위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소송물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승계인이 등장했을 때 그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앞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즉 객관적 범위가 전제됐을 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검토되는 것인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앞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임에 반해서 뒷사건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갑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이니까 이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는가, 즉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병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고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례이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이 지금 이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등에 관한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갑이 이겼는데, 이제 그 뒤에 을로부터 건물 등의 그 문제가 됐던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이제 갑을 상대로 거꾸로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병이 앞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즉 병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됐네요. 전소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이겼으니까 그 건물이 갑의 것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났는데, 을로부터 이 건물을 이제 양수받은 병이 이제 2차전을 갑을 상대로 벌린 거죠. 그런데 2차전의 소송은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2차전으로 벌린 거니까 앞 사건의 기판력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뒷소송에 미치느냐 부분에서 일단 소송물이 동일하느냐, 앞 사건은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니까 일단 소송물이 틀리다, 즉 객관적 범위가 틀리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이 등장하더라도 앞 사건의 갑을, 두 번째 사건은 병과 갑인데 이 주체가 다른 걸 차치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심인 항소심은 보면요, 소송물이 다르다. 그래서 소송물이 상이하니까, 소송물이 다르니까, 소송물이 달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병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218조 1항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기판력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을 원칙으로 하는데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확장이 된다라는 그 1항의 이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병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기 때문에 기판력을 받는다라고 원심은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을 파기하고 환송을 했죠. 즉 원심이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객관적 범위가 전제가 돼서 미쳐야 한다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이 경우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그러니까 객관적 범위, 소송물이 틀린 거죠. 소송물이 틀려서 객관적 범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다음 반대로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기판력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이유모순이다. 그러니까 원심은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죠. 파기환송을 했죠. 그런 판례이네요.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세요.